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웰다잉 전문 강사 조충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전 장례 의향서 작성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바람직한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변화하는 다양한 장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의 중요 추진 방향은 무엇일까? 또한 다양한 나라에서 어떠한 장례 문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사전 장례 의향서가 무엇인가? 또한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하면 어떤 점이 좋길래 이것을 하는가? 또한 기타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법이라 하면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장례 문화가 바뀌었음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실질적으로 매년 꾸준히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5년에는 52.6%, 약 절반 정도가 화장을 하고 절반 정도는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정도가 지난 2023년 통계를 보면은 92.5% 추정치입니다. 2024년 작년 통계는 약 95%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격식과 의료 중심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문화로 변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가 가정에서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하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 국가들의 화장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소위 북유럽, 스웨덴 이런 나라는요, 한 82.8%, 또한 싱가포르 81.2%. 2022년도 통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99.9%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예외 없이 화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매장 장사 제도는 무엇인가? 자, 매장 장사 제도는 과거 우리가 했던, 즉 고인의 시체를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묻는 방법을 매장 장사 제도라 합니다. 물론 나무로 쓰는 목관도 있고요, 석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매장 장사 제도는 오늘날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토의 1%, 30%에서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묘지를 한번 했다고 해서 마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0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회를 연장할 수 있어서 60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단 2001년 이전에 묻은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정 전 묘지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자, 가장 그 매장 장사 제도의 문제점은 무연고 묘지가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년 우리나라는 추석이라든지 또는 벌초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매번 또는 후손들이 매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제가 화면을 두 개를 띄워드릴 건데요. 자, 맨 처음에 있는 화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것이 있죠. 근데 저 하얀 게 뭘까요? 저 바로 세멘트입니다. 시멘트로 묘를 덮어버린 것이죠. 매년 한식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벌초를 해야 되는데 매번 갈 수는 없고, 사실 묘는 가꿔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잡초로 뒤덮이게 마련입니다. 아마 그 자손들이 엄청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저 사진이 나가고 난 뒤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위를 초록색 페인트 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날 자손들이 또는 가족들이 과연 묘를 어디까지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이것은 우리 그 사회에서 장묘 문화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서 실질적으로 2024년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국 화장률은 95%에 이르는데요. 이 화장 장사 제도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명 한 명의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가족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기념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의 경우에는 가족 자연 장지를 조성한 후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화장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한 인프라도 부족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만큼 실제적으로 화장할 수 있는 건수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님비 현상이라고 아시죠? Not in my yard, backyard. 자, 내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묻히기는 묻혀야 되는데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동네,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거죠. 즉 님비 현상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진다, 우리 지역에 해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장이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3일장을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약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하다. 어떻게 3일장을 안 하지? 자, 4일장, 5일장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화장장에서 할 수 있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일이 된 거죠. 또한 최근에 많이 수목장이 인기가 있고요. 실제로 자연이 돌아간다 해서 많이 권유도 하고 있는데요. 불법 수목장이 많이 증가돼서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도요, 내가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 대부분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을 골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골분을 수목 화초의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큰 통칭을 해서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장을 할 때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흙과 섞어서 한다든지, 또는 어차피 이것이 잘 녹아야 되기 때문에 전분으로 만든 상자를 쓴다든지, 또는 종이함을 쓴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론 도자기도 될 수 있는데요. 도자기의 경우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초벌구이, 흙으로만 된 것들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자연장은 가족 비용이 저렴하고 또 유지하기도 용이하죠. 또한 국토를 훼손을 하는 것을 가장 방지해 주죠. 만약에 가족 단위로 이용할 때는 가족 간의 공동체를 유대해 주고 결속력을 높여서 한번 갔을 때 조상님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것들이죠. 또한 가장 큰 장점은 이것이 매우 평등한 장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수목, 나무를 정해서 그 밑에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른 잔디장에 잔디밭에 잔디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평소에, 또는 고인은 평소에 너무 꽃을 좋아하고 사랑하셨다. 그러면 예쁜 꽃밭을 가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연못장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장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편합니다.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2006년 10월 18일에 정부 입법안이 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공간에다가 우리 유골을 묻거나 뿌림으로 인해서 자연 친화적인 것을 하자. 가장 특징은 봉분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부분 가로 세로 약 30cm 정도의 것에다 땅을 팔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매우 비용이 절감이 되죠. 단 수목장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수목장은 내가 어떤 곳에 하느냐 또는 어떤 나무를 하느냐 그리고 본인 일기만 개인만 할 것이냐 가족 모두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집에 묘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뭔가 기준이 있겠죠? 네, 기준이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2종, 3종 주거지 또는 준주거 지역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도시라든지 서울처럼 1종 주거지 또는 전용 주거지는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봉안장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납골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봉안장은 화장을 한 뒤에 유골을 시설에다가 놓는 곳인데요. 사실은 이 봉안장도 매우 지금 꽉 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봉안시설에 있는 다양한 그곳에 무용고 유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립이냐 시립이냐 또는 사립이냐에 따라서 봉안장은 가격도 제각기고 또 운영하는 방법도 좀 다른데요. 대부분 10년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인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봉안당에 안치를 해놓고 그 뒤에는 자녀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무용고 유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봉안장의 종류에는요, 소위 우리가 각각 칸칸이 하고 있는 봉안당도 있고요, 또는 벽의 형태로 돼 있는 봉안담도 있습니다. 또한 봉분 없이 우리가 땅에다 하는 봉안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절에 가보면 그 부도라는 것을 많이 보죠. 일종의 부도는 사리를 모셔놓은 봉안탑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봉안장의 여러 시설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단순히 유골을 모시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특별한 봉안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 단순히 와서 참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공간을 만든다거나 또는 카페를 만든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변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 저는 아마 이거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산분장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산골이라는 말도 하고 계시죠. 자, 정확한 표현은 산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2년 6월 29일에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산분장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런 특정 장소에 뿌리는 장사 방식을 산분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분장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친환경적이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제로 산분장 제도를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덤이라든지 또는 봉안당 같은 경우도 점차 무용고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산분장 제도를 장려하는 것이죠. 단
그 3분장에 유골을 뿌리는 장소는 지자체 기관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데나 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주지에 지자체에 의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유족 부담이 굉장히 적지요. 또한 언제라도 가볼 수 있고 또 그 마음속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정 장소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환경론자들은 아직 찬반론이 있습니다. 또한 유교라든지 이런 걸 믿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제사 지낼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시신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있으셔서 찬반론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산분장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유택동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유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고인이 계시는 장소죠. 근데 그것을 동산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유택동산은 화장한 후의 골분을 유족이 직접 산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뿌려준다고 했었죠. 그런데 정해진 장소 뭐 이런 곳에서도 원하는 것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유택동산은 주로 화장장 주변에 한정된 공간이 있습니다. 즉 화장장에 가면은 보통 봉안장이 같이 돼 있고 또는 수목장 지역이 있고 잔디장이나 또는 화초장을 하는 지역이 그 화장장의 규모나 그거에 따라서 좀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택동산은 주로 화장장 주변에 한정된 공간에서 한 사람의 유골만 상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유골을 같이 해주는 시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동 유골 처리장인 거죠. 대부분 유택동산의 비용은 무료로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수원시에 있는 연화장 유택동산인데요. 우리 여기 서울을 중심으로 말하면 서울시립승하원이라든지 또는 서울 추모공원 또는 가까이 있는 인천의 인천가족공원, 수원의 연화장. 자, 그 대부분의 그 화장장이 있는 곳에는 유택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또한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섞이는 곳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내가 살아있을 때도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았는데 죽어서도 더불어 있는 거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거죠. 이 기회에 유택동산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계청 조사가 있습니다. 매번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2022년도에서 장례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했어요. 자, 화장을 현재 95%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물었습니다. 자, 1위가 봉안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봉안은 봉안장도 있고 담도 있고 부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그다음 자연장, 즉 수목장이라든지 화초장이라든지 잔디장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3위가 산분장이었습니다. 화장한 후에 산이나 강, 바다에 뿌려달라는 거였죠. 생각보다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많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분장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데 특히 바다 아무 데나 뿌려도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아무 데나 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양장을 하고 있는 곳은 인천 연안부도하고 부산 요트 경기장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실질적으로 그 인천 연안부두의 해양장 경험을 해봤습니다. 2012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다에 무조건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이 해양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선박, 그 선박 안에는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제단이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고인을 모시고 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선박항해나 어로행위에 방해하지 않는 5km 이상 떨어진 곳에 가면은 부표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부표가 여러 개 이렇게 떠 있으면은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여기다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골분이 날리지 않게 수면 가까이에 뿌리고 또 이렇게 잘 유골을 보낼 수 있는 이렇게 위치도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천이나 인천 연안부두 같은 데서는 드론을 이용한 드론 해양장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바다에 대한 오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하 위에는 절대로 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되죠.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해양장은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이겠죠. 그리고 또한 일부 종교에서는 매우 금기시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불교의 다비식이라든가 유교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찾아뵈느냐. 자, 찾아뵈는 게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해양장을 운영하는 그 장소에 가면은 그 선박이 매주 주말에는 시간을 정해서 갈 수 있고요. 특히 추석이라든지 한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이런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배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화장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로 확충의 어려움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화장률은 더더욱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두 아시다시피 서울에 1,000만 가까이 사시고 경기도는 1,000만이 훨씬 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특히나 1955년 이후에 제1차,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언젠가 10년, 20년 후에는 모두 돌아가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화장로가 없어서 4일장을 하고 5일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화장로를 52기 더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진척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님비 현상. 자, 내 지역에는 안 된다. 내 지역에 화장장 지으면 집값 떨어진다. 공기가 오염이 된다. 그리고 우리 이거 사는 곳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먹고 또 그것을 배출합니다. 자, 화장장 못지않게 대두되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서울 쓰레기를 인천에다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먹은 쓰레기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살던 터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특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전에 언급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중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3차 장사시설 추진 방향은 2022년 1월 5일에서 2027년까지를 잡고 있는데요. 3분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제도화한다. 친환경적 장래 문화를 확산하게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2027년까지 30%를 3분장 제도, 즉 산이나 강이나 바다 또는 유택동산에 뿌리는 3분장 제도를 많이 제도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것은 국가 재난 대비 장래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비행기 사고를 접했고요. 또한 또 불과 며칠 전에는 불이 난 신축 건물에서 불이 난 사건도 접했고, 불과 또 얼마 전에는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재난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국가는 동시에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장래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 장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공영 장례 제도라는 것은 제가 차후에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그 생각보다도 훨씬 더 무용고 사망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영 장례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추모 성묘 문화 확산,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추모를 확산할 것인가, 또한 2027년까지 화장로를 확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강의의 가장 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칭, 사전 장례 의향서를 2024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년 전에 사전 장례 의향서 대신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이 처음 났을 때 이건 뭐지? 라고 의문을 가지셨지만, 현재는 점점점 나의 연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전 장례 의향서를 도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이 또는 내 배우자가, 자식이나 배우자 없어도 누군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한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책도 그 생각에 발맞춰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사전장례 의향서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사전장례 의향서는 2024년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나의 사후를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사후를 가족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남기는 건데, 그것은 어찌 보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 남은 가족이 당황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상을 당했을 때 가족들의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평소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모로 가족 간의 갈등을 방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장례 의향서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가장 큰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신을 명확하게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장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의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는 나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이런 묘비명을 썼으면 좋겠어 라는 자신이 희망하는 내용을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전 장례 의향서에는 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나는 어떠한 형식을 원한다. 만약에 제가 불교 신자다, 그러면 나는 불교 방식으로. 내가 만약에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 그리고 만약에 부고를 어느 정도의 범위로 낼 것인가. 가까운 친지 내지는 지인만 부르는 소박하게 하겠다. 아니다, 널리 알려달라. 그러면 장례의 형식은 나는 자연장을 원한다, 아니면 나는 3분장을 원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의금을 받고 싶다, 아니면 받지 마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기타 등등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차시 바람직한 장례 문화를 할 때 평소 아끼는 옷이나 양복이나 한복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수의로 쓸 수 있다라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나는 나의 수위를 어떤 것으로 하겠다. 또한 요즘은 영정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영성사진이라는 말 대신에 오래오래 사시고 천수를 누리라는 의미로 장수사진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장수사진도 미리 준비해놔서 나는 이런 사진을 썼으면 좋겠다. 또한 나의 장례식장은 이렇게 꾸며줬으면 좋겠다. 막 울지 말고 좋아하는 예쁜 꽃도 놔두고, 평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글을 썼다면 글을 썼던 것도 놓아주고, 또 가족들끼리 행복했던 추억을 틀기도 하고, 이러하게 사전에 내가 그런 것을 작성해서 놈으로서 만약에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 놓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의 장례 문화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보다 좀 앞서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실행 중인 일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호텔을 가듯이 마지막으로 간다 해서 라스텔이라는 라스트와 호텔을 합친 말이죠. 라스텔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미혼도 많고 또 무자녀도 많고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무덤 친구라고 해서 벚꽃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동아리처럼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여기에 묻히자.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마치 벚꽃이 활짝 핀 공원같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전부 다 벚꽃장, 즉 자연장을 한 장소입니다. 또한 그 기억은행, 영상자료를 만드는 거죠. 물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나의 자서전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사진첩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홍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매우 협소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봉안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는 유골 호텔이라고 잠시 유골을 모시는 그러한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보이는 곳은 놀이시설이 아니고 선상묘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상묘지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스웨덴 같은 곳은 우드랜드에서 회상의 숲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유골 보석도 하기도 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 동네에 나의 마치 공원과 같은 미네스룬드도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추모 안치시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 나라의 그것도 살펴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 공영장례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가 여유가 있고 또는 그 여유라 함은 정신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말합니다. 여유가 있고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전 장례 의향서도 미리미리 써놓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무연고자도 많고 실제로 저소득층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의 빈소를 스스로가 마련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는 공공장례 서비스를 공영장례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영장례 제도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영장례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실제로 공영장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고 실시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광역자치단체가 17군데가 있는데요. 2024년 현재 9곳만이 이 공영장례 제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228개 중에 49곳. 자, 4분의 1도 되지 않죠. 4분의 1도 되지 않는 곳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그 문제점은 어느 도시에서 내가 죽느냐가 장례식을
치를 수도 있고 못 치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누군가가 정말 연고자가 없어서 아무리 수습을 해도 자녀도 없고 연고자가 없어서 아무도 빈소를 지킬 사람 또는 장례를 지원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서울시는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장례 제도를 통해서 빈소를 마련하고 사망자를 잘 모십니다. 자, 특히 그 서울에서는 나눔과 나눔이라는 공영장례 단체가 이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살지 않아요. 마침 내가 사는 곳은 공영장례 제도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제도가 있어도 저는 어떤 그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속히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이제 이 강의가 거의 마무리로 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장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삼분장 또는 자연장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집에 과연 묘가 가능할까? 그러한 내용도 우리는 다루어 봤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생전 장례식 초대장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죠? 아니, 장례식이면 장례식이지 무슨 생전 장례식이야? 자,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초대장, 생전 장례식. 저의 장례식에는 밝은색 옷을 입고 웃는 얼굴로 오셔서 다들 맛있는 식사 드시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몇 해 전에 말기암 환자 김병국 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말기암 환자로 실질적으로 얼마 살지 못하신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죽은 다음에 솔직히 누가 오는지도 모른데 그 장례식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이분이 생전 장례식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즉 나는 죽은 다음에 나를 보러 오는 사람 난 알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다. 죽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가족, 형제, 친구, 친지들을 만나고 싶다. 이래서 제 장례식에 오세요 하면서 생전 장례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주 정말 아름답고 깔끔한 옷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그분들 오셨을 때 맨 처음에는 이건 뭐지? 하면서 매우 당황했지만 정말 말기암 상태지만 밝은 얼굴로 맞으시는 김병국님을 보면서 모두 즐거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세전 장례식은 우리가 웃음과 기쁨만 나누는 자리일까요? 네,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죠.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생전 장례식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리 만나서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착한 이별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착한 이별식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진지한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죠. 그리고 내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감사와 사랑으로 살았는가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알이라도 건강할 때 좋은 추억 또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전 이별식에는 정말 내가 그동안 초대하고 싶었던 분들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들이 죽었을 때 흔히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나누고 좀 더 용서하고 껄껄껄 사랑할 걸, 용서할 걸, 감사할 걸 하고 다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껄껄껄 하지 않고 했구나.
했구나 이렇게 하고 자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자,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사랑했다, 고마웠다, 수고했다. 자, 저는 오늘 바람직한 장래문화 또는 바람직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면서 강의 초두에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딘가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의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삶을 열심히 성심껏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 살고 언제 어느 땐가 맞이하게 될 인종이 됐을 때 웃으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바람직한 장래문화와 변하는 장래문화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